동남아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제일 큰 이유는 동남아가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동남아 여행 자체는 크게 겁내지 않으셔도 된다. 하지만 여행 가서 조심하셔야 될 것들은 있다. 보통 뭐냐면 입니다. 지금 이 캄보디아에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 20대 분들입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나 장기 떼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갔던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캄보디아 사건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캄보디아 사태는 엄청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했을 때 지금 수사가 얼마나 진행 중이냐, 뭐 지금 진행 상황이 얼마나 와 있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캄보디아를 일단 간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가기 전부터 사실상 이런 범죄를 뭐 중국 자본이든 아니면 캄보디아 자본이든 본인들의 자본이든 어떤 걸 이용해서든 캄보디아에 공장을 만들고 어떤 사기 행각을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와야 진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쪽 반대 끝엔 뭐가 있냐면 여행이나 친구의 권유나 이런 걸로 그냥 납치에 가까운 걸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이런 경우죠. 친구가 그냥 태국으로 놀러 오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태국에서 살면서 일하고 있으니까 한번 놀러 와. 그래서 친구 3명을 부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도와줘.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들한테 뭐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 라고 얘기해서 이게 캄보디아라는 얘기도 못 듣고 그냥 차를 타고 갔는데 눈을 떠보니 캄보디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양극단이죠. 정말 이건 납치에 가까운 경우, 여기는 진짜 그냥 완전히 공범 내지는 주범에 가까운 경우. 근데 이 안에 수많은 스펙트럼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수많은 스펙트럼들이 있는데 단순히 어디까지 가해자고 어디까지 피해자라고 이렇게 딱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제일 흔한 사례가 월 1,000만 원 줍니다. 경우에 따라 인센티브로 뭐 300, 40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서 이 사람들은 보통 어느 정도는 그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걸 대충은 알아요. 그러니까 완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가운데 제일 흔한 스펙트럼은 이게 뭔가 불법적인 일이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불법적인지는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이스피싱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보통은 뭐 이제 리딩방 정도가 아닐까, 뭐 코인 거래, 금 ETF 뭐 요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가셔서 어느 정도는 불법이지만 뭐 아주 불법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간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서도 나뉩니다. 가서 얼마나 가담하는지, 뭐 폭행 협박을 하기도 하고 너도 이미 너의 계좌를 사용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너 지금 뭐 한국하면 범죄자가 되는 거야. 내지는 네가 지금 먹은 것 중에 마약들이 들어있었으니까 너 들어가면 이제 마약 범죄가 되는 거야. 이런 종류의 협박, 이런 거에 얽매여서 어떤 이유에서든 혹은 회유도 있죠. 너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돈 정말 많이 벌 수 있어. 우리 1,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2, 3천만 원도 받을 수 있어. 이걸 넘어서 야, 너 한국에서 어땠어? 살만했어? 너 부자 될 수 있었어? 딴 애들은 지금 옆에서 막 서울에 집 사고 마세라티 몰고 다니는데 너 그럴 만한 기회 있었어? 아니, 여긴 기회였다. 형도 처음엔 다 너 같았어. 겁내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싶고 뭐 잘못하면 어떻게 큰일 나지 않을까 생각했어. 하지만 형 지금 1년 동안 3억 벌었어. 너 지금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세상 일 다 똑같다. 열심히 일하고 제대로 성과 내는 사람한테 대우는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네가 잘하면 우리가 왜 너를 싫어하고 널 왜 괴롭히겠어? 네가 잘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얼마나 가담했는지가 또 천차만별입니다. 범죄를 실제로 열심히 제대로 했는지, 대충 하는 척만 했는지, 그래서 피해자는 몇 명이나 생겼는지,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현재는 지금 대부분 적극 가담한 측,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국내에 피해자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의사실 조사,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캄보디아에 간 사람들을 피의자라고 한 수사들이 대부분 메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갔다 온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한 수사는 사실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많이 진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 범죄 조직을 특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가는 길, 나가는 길,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위치에 있고 누가 있는지 같은 게 사실상 많이 이렇게 베일에 감춰져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건 내 바로 윗선, 뭐 중국인이나 캄보디아인이 아니라 내 바로 윗선 나를 유혹하고 회유하고 뭐 협박을 했던 한국인들까지만 내가 기억하고 이 사람들만 특정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이 조직들이 지금 캄보디아에 있지 않고 뭐 라오스라든가 라오스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미얀마까지도 이동한 경우들도 많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경찰은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캄보디아 현지 수사를 기대하기에는 또 약간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어떤 조사 내지는 수사는 그렇게 많이 진척되지는 못한 게 현실입니다. 다만 피의자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개입한 정도에 대해서는 수사가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진짜로 거의 납치당해서 그것 때문에 납치를 당했고, 혹은 그 1,000만 원 이런 거에 속아서 가서 나는 학대를 당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왔는데 나는 피해자로 조사만 받고 있어. 이렇게 억울하신 분들도 생긴 게 현실입니다. 다만 이제 경찰에서 요즘에 특별 계도기간, 특별 자수기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피해자로 이제 전환을 하던가 아니면 피의 사실에 대해서 좀 감경을 해주거나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억울한 경우도 생기고, 또 반대로 지켜보시는 분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생기는 게, 정말 적극 가담임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를 갔다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것처럼 약간 이제 라벨이 붙어서 이 사람들이 약간 수사나 이제 어떤 처벌을 좀 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층적인 상황에서 수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론이나 언론이 주목을 하다 보니까 활발한 수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진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총책이 전혀 잡히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범죄가 계속 일어나게 될까요? 지금 이 캄보디아라고 하지만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단지의 운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캄보디아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 시작이 됐고, 나이지리아는 보통 영어권을 사용을 하거든요. 나라 자체가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곳에 유명인 사칭을 하든 아니면 로맨스 스캠으로 그냥 나는 어느 미국인이에요, 일본인이에요 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스캠 컴파운드가 처음 생겼던 것들은 이제 그런 나이지리아 같은 곳이 이제 모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시작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일단 캄보디아 자체가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흔히 말 나오고 있는 시아누크빌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프놈펜에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산을 넘어가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1대1로 정책으로 중국계 자본이 고속도로를 놔서 2시간이면 간대요. 그리고 이제 시아누크빌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배를 타고 어디 외부로 이동하기 굉장히 이렇게 좋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계 자본이 들어왔으면 이 중국계 자본이 돈을 가져갈 이제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자본들이 주로 뭘 하려고 했냐면 휴양 사업, 관광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캄보디아는 굉장한 관광국이거든요. 캄보디아 국기에도 앙코르와트가 있죠. 앙코르와트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관광국이고, 특히 앙코르와트 같은 거 관광을 하신 분들이 그 다음 순서로 이제 바다 같은 데 리조트에서 관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기대하고 중국계 자본이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카지노, 큰 리조트 단지들을 많이 지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신화월드 같은 느낌의 그런 리조트 단지들을 많이 지었는데, 이 리조트 단지를 다 지은 시점이 불행하게도 2019년, 20년 무렵입니다. 무슨 말이냐? 짓자마자 코로나가 시작된.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자국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근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자국민들이 그런 이제 리조트 단지를 이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데려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중국계 자본들이 사실 거의 망해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은 투입된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 돈을 뽑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범죄 단지로 활용되게 된 겁니다. 이 범죄 단지는 원래 어디 있던 것들이냐면 중국에 있거나 필리핀 같은 곳에 있던 범죄 단지들이 중국이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혹은 필리핀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치가 급변하면서 이제 마르코스 집안과 두테르테 집안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정치가 급변하면서 밀려난 이런 범죄 집단들이 캄보디아에 자연스럽게 이제 둥지를 틀게 된 거거든요. 이 처음에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거를 했던 대상은 한국인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엔 중국인들이었어요. 중국계 범죄 집단들이다 보니까 중국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제일 쉬웠죠. 두 번째는 역시 비슷하게 접근이 쉬웠던 대만인들이 주로 대상이 됐습니다. 대만에서 2022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보이스피싱의 어떤 유튜버가 자기가 캄보디아에 납치된 것처럼 막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가짜였어요. 그래서 처벌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 2022년에 있었습니다. 이런 영상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다? 캄보디아에서 납치 이런 게 있다는 걸 2022년쯤에는 이미 대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작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만 상대, 중국 상대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중국의 경우에는 한번 당하면 애초에 중국의 범죄 집단이다 보니까 자금을 묻기가 대단히 용이해요. 그리고 되게 일벌백계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죄 집단이 2023년, 4년, 특히 4년, 5년, 그러니까 작년 올해에 한국을 이 범죄의 대상으로 삼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를 사용하는 집단들은 굉장히 좁다 보니까 한국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하려면 한국인들이 있어야 돼요.
범죄를 저지를 한국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맨 처음 2022년 3년에는 한국인 상대의 범죄는 별로 없었어요. 한국인을 확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한국인을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인 몇 명을 확보하고 이 사람들이 적극 협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한국인을 데려오고 이렇게 되면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생기면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상대로 한 범죄가 늘어나니까 또 한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구해오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사람에 따르면 한 10,000명까지 가 있다라고 예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적어도 1,000명이다. 보통은 한 5,000명이다. 많으면 10,000명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인 대상의 범죄를 위해서 일종의 기계, 노예, 생산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 집단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빼낼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을 계속 써먹을 것이고, 즉 수요를 창출하는 공급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한국인 상대의 범죄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벗어난다면 뭐 반군이 지배하고 있는 미얀마의 이제 중국 접경 지역 내지는 라오스 아니면 베트남의 캄보디아 접경 지역 이런 곳들로 이런 스캠 컴파운드들이 이동을 해서 한국인 상대의 범죄를 계속 저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는 은행을 묶든가 계좌를 묶어서 사람들이 돈이 많이 안 되게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 산업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윤을 볼 수 있으면 이런 범죄는 계속 저질러질 수밖에 없어요. 국가에서도 뭐 직접 가서 수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내에 계좌를 묶고, 은행이 만약에 이런 범죄 송금이 이루어졌을 때는 은행도 일부 책임을 지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돈의 흐름을 묶어내는 방식이 아니라면 이런 범죄들은 아무리 막고 아무리 수사를 해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돈의 흐름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캄보디아에 안 가고 보이스피싱도 안 당하고 이러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뭐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한국인들을 빼오고 이런 범죄 단체들을 일벌백계하고 이런 것도 중요했죠.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그리고 가장 시급한 건 돈의 흐름을 묶는 겁니다. 결국은 이윤이 있는 곳은 사람들은 어떤 산업이든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인들이 이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같은 거에 취약하고 돈을 낸다는 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캄보디아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막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돈의 흐름을 묶는 거예요. 근데 돈의 흐름을 묶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은행을 관리하는 겁니다. 결국 한국 사람들이 돈을 줄 때 현금을 뽑아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런 사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순식간에 은행을 통해서 송금이 이루어지고, 이 돈은 또 순식간에 다른 어떤 이제 계좌들을 통해서 돈 세탁이 돼서 어떤 국외로 빠져나가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은행의 흐름을 묶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캄보디아 간 사람들이 흔히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네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이걸 보이스피싱에 사용하겠다라는 제안 내지는 협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혹은 이걸 거부하더라도 그냥 휴대폰만 있으면 사실 되잖아요. 눈앞에 있고 뭐 얼굴 인증, 뭐 지문 인증만 시키면 사실 계좌를 만들고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사람 명의 대출 같은 것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그게 아니라도 휴대폰에 앞성 앱 같은 것만 하나 깔아 있더라도 그 휴대폰을 통해서 모든 인증을 해서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고 새로운 계좌를 만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현실을 막으려면 비슷한 상황이지만 일본에 비해 대한민국이 더 많이 타겟이 되고 있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같은 경우는 계좌 하나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대출 하나 일으키기도 어려워요. 비대면으로 하기도 되게 어렵고, 대면으로 가서 보통 해야 되고, 대면으로 가서 계좌를 만들어도 최소 3, 4일, 막 길면 일주일씩 걸리는 게 일본의 계좌 만들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휴대폰으로 바로 계좌를 만들어서 바로 대출이 되고 바로 빠져나가는 이런 IT 강국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비대면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뭐 전화를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에게 뭐 특정 뭐 친필로 뭘 요구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절차라도 있어서, 만약에 은행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계좌를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이용된다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대출이 일으켜져서 이것 때문에 피해액이 생겼다면, 이런 부분은 은행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하거든요. 미국하고 한국이 되게 다른 게 뭐냐면, 사이트 같은 거, 뭐 아마존 같은 거 한번 가입을 해보셔도 미국 사이트 가입할 때 우리나라 사이트보다 뭐 인증 이런 거 훨씬 적어요. 그런데 아마존 같은 경우 굉장히 큰 돈을 만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왜 그런데 이렇게 인증 같은 게 되게 적어도 가능한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만약에 문제가 일어난다면 아마존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냐면, 은행이든 어떤 그런 홈페이지 뭐 관리자든 어떤 식의 형태냐면, 정부가 정해놓는 어떤 그런 보안 시스템 같은 거를 다 하면 면책이. 근데 문제는 항상 진화하죠. 근데 정부
관이 어떤 그 보안 시스템이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게, 만약에 문제가 일어난다면 은행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은행 스스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해서 너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이게 시장 경제고 이게 더 빠르게 어떤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서 허위 송금, 허위 개설, 허위 대출이 일어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은행도 일부 책임을 지는 정도의 법제가 마련이 되고 은행에게 책임을 물리게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피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은행을 통한, 계좌 시스템을 통한, 이 금융 시스템을 통한 돈의 흐름을 막는 거고요. 이 돈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용되는 어떤 구조, 은행이라든가 금융 시스템 내에 있는 주체들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들이 일단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한국 청년층의 구조적 취약성의 핵심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캄보디아에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 20대, 30대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20대 분들입니다. 20대 사람들이, 그리고 20대들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없다를 떠나 캄보디아에 가면 나 장기 떼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갔던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본인이 이미 빚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내가 감수할 만해. 어차피 내 인생이 바닥인데 뭐 더 떨어질 때가 있겠어? 이런 마음을 하고 캄보디아에 갔던 거예요. 실제로 20대, 30대들에게 이 통계를 보면 어떤 패턴들이 노출이 되고 있냐면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는 내가 집을 사거나 자산을 축적하기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옵니다. 10년 전에 20대, 20년 전에 20대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임금이 오르는 속도에 비해서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월 400, 500만 원을 벌어도 이 돈만 가지고는 집을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이런 게 현실인 겁니다. 지금 이런 현실에서 청년들이 약간 좌절을 한 거죠. 나는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 그만큼 돈을 벌기 힘들어. 그 와중에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운이 좋아서 영끌을 해서 서울에 부동산 산 사람들은 7억, 8억씩 돈을 벌었고, 운이 좋아서, 이건 정말 운의 영역이죠. 비트코인을 뭐 한 100만 원어치 샀던 사람이 갑자기 이게 10억 원, 100억 원이 됐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는 그냥 어렴풋이 들을 뿐이었는데 지금은 SNS에 자랑을 합니다. 돈 자랑을 해요. 나는 비트코인 투자에 성공해서 얼마의 돈을 벌었다. 나는 전용기를 타고 뭐 출퇴근을 한다. 이런 돈 자랑을 하는 문화까지 생기다 보니 SNS를 통해서 이런 소수의 운이 좋아서 잘 된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난 일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일하기 싫어지고, 젊은 사람들은 자 보편적으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20, 30대들 아마 똑같은 생각 다 할 겁니다.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고 나는 그걸로 사람들을 도왔고 어떤 경제적 가치를 만들었으나 그냥 운이 좋았던 사람, 그냥 부모한테 물려받은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가난하다 라는 이 현실에 좌절하게 됩니다. 결국 이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소득의 상승이 자산 가격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젊은 세대가 성실하게 일할 유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범죄는 지속될 거고, 이 범죄, 위험한 행동에 빠져드는 청년들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막을 수단은 이제 제가 뭐 다 제시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인들이라든가 기업인들이라든가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중요한 건 두 가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그러니까 근로 의욕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두 번째는 현재 편중되어 있는 세대 간의 어떤 자산 격차를 어떤 방식으로든 젊은 세대들에게 이전하고 최소한 공평하게 만드는 이 두 가지 노력이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국가를 존속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장 원초적인 요인은 출산과 국방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국가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출산과 국방은 많은 경우에 청년만이 할 수 있어요. 청년들이 의욕을 잃어버리고 뭐 자살을 한다든가 아니면 범죄에 투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인생을 자포자기 한다든가 이런 식의 환경이 지속되는 사회는 그냥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청년들을 살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갔다 오신 분들 제가 면담 되게 많이 했는데 이분들은 이미 빚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빚을 진 사람들이 빚독촉,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는 이 어떤 절망적 상황 때문에 이제 캄보디아에 가시게 된 분들이 되게 많은데, 빚 때문에 혹은 내가 돈이 없는 상황 때문에 목숨 거시고 위험한 일에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회생파산 변호사고요. 사람들이 빚이 있을 때 합법적인 방식으로 빚을 없앨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드리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여러분 빚 같은 거 정리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커요. 빚을 갚으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다가 점점 빚이 늘어나고, 그래서 범죄라든가 자포자기한 삶으로 빠지지 않도록,
혹은 뭐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결국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가가 해주는 시스템 내의 방식으로 빚을 없애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 빚 없애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국가적으로는 좀 청년들을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남아 여행 가는 건 위험한가요? 동남아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제일 큰 이유는 동남아가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전에 이런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예전에도 뭐 범죄자들이 어디로 도피를 한다, 아니면은 이런 로맨스 캠 단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여행객이 뭐 바로 뭐 그 범죄도시 2 영화도 그런 내용이죠. 근데 보통 이런 내용들은 다 필리핀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캄보디아가 역으로 생각했을 때 캄보디아가 굉장히 치안이 좋은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수식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거기서 산업을 운영을 하려면 자기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안 좋은 나라는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정치적 결탁이라든가 뇌물을 줘서 자기가 운영을 할 수 있을 때 전반적인 치안은 좋은 국가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관광국들이 대상이 됐던 거고요.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여행지 안에만 있다면 관광으로만 그런 어떤 리조트 이런 어떤 관광지대에만 있다면 사실상 굉장히 안전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캄보디아를 넘어서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곳을 가는 것도 되게 두려워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 점에서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지금 뭐 태국이나 캄보디아 여행을 갔다가 잡혀가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적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분들은 또 문제가 보통 어디서 발생하냐면 카지노에서 발생해요. 카지노를 갔다가 거기서 빚을 져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끌려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여행 자체는 크게 겁내지 않으셔도 된다. 1번. 두 번째는 여행 가서 조심하셔야 될 것들은 있다. 관광지 이내에만 좀 머물러 계시고 두 번째로 카지노는 어지간하면 가지 마셔라. 이것만 주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AI가 이정재를 사칭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가요? 요즘에 AI 이정재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이제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사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부류가 사칭 계정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명인 혹은 뭐 배우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거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신뢰관계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냐면 주로 계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계정 같은 걸 만드는데 인스타그램에 가보면 실제로 그 배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의 사진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고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공식 계정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정재라고 하면 이정재인 줄 알고 뭐 브래드 피트라고 하면 브래드 피트인 줄 아는 거죠.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사진이 올라와 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계정을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에서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뭐 제 스타일이다. 뭐 관심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다. 아니 오늘은 뭐 잘 지내세요? 왜 이전에 그 정우성 씨 사건에도 그렇지만 실제로 어떤 뭐 배우 연예인과 팬이 이런 정도 대화 하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대화겠거니 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대화를 하다가 좀 있다가 뭐 계정 뭐 너무 이제 DM 같은 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얘기하기 힘들다. 나 개인 번호를 줄 테니까 카카오톡으로 와라. 내지는 뭐 라인이나 텔레그램으로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메신저로 이동을 해서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이어가게 되면 거기서 약간 신뢰관계를 넘어서 약간 뭐 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의 단계가 막 이렇게 싹 트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겪어보신 분들은 아니 무슨 뭐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냐 라고 하지만 예전에 그 접속 영화도 있고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충분히 그런 대화만 통해서도 애정이 싹 틀 수도 있고 뭐 신뢰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와 내가 약간 무슨 만나는 관계처럼 되고 이제 곧 실제로도 만나자 언제도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점점 정이 쌓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로맨스가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이런 사칭형 로맨스 스캠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생겼는데 내가 뭐 다쳤는데 이 다친 거에 대해서 뭐 돈이 부족해. 얼마를 좀 대줘. 내가 외국에 뭐 로켓을 왔는데 뭐 계좌가 다 묶였어. 어느 계좌로 돈을 좀 붙여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AI 이정재 사건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니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약간 금융범죄랑 이제 결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뭐 이정재인데 내가 연예 기획사를 하나를 차려서 뭐 K-팝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해. 그런데 여기에 주주가 되는 게 사람들이 필요해. 그래서 네가 좀 주주가 돼줬으면 좋겠어. 왜냐?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주주로서 나와 함께 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를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래서 몇 주를 줄 테니까 얼마를 투자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의 신뢰를 이용해서 그리고 유명인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돈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뭐
투자 형식으로 돈을 받아내든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받아내든 이런 식으로 돈을 가져가는 형태의 로맨스 스캠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는 거냐면 너무 잘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돈을 내주거나 할 때도 마음에 이제 허들이 좀 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다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브래드 피트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외국의 한 여자분이 브래드 피트라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받고 그래서 이제 친분을 쌓게 되고 근데 영상 통화 같은 것도 하는 거예요. AI로 만든 영상을 통해서 영상 통화, AI로 만든 음성을 통해 만든 음성 통화 같은 것들을 쭉 하면서 이 사람이 브래드 피트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뭐 내가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뭐 다쳤는데 내 모든 계좌는 지금 안젤리나 졸리가 다 묶어놨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돈을 요구를 하고 또 심지어 그걸 안 믿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짜 언론도 만들어요. 가짜 언론 기사 같은 걸 만들어서 브래드 피트가 지금 어떤 사람과 뭐 온라인 연애 중이다. 뭐 이런 기사를 막 파파라치가 이걸 우리가 의외의 관계를 알아차렸어. 뭐 이러면서 이제 기사까지 만들어내서 이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해서 돈을 뽑아내는 그런 것들이 최소한 몇 년 이상 전부터 외국에서는 굉장히 성행했고 한국어로도 이런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는 게 근래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AI 이정재도 있었지만 아마 틀림없이 이정재뿐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배우들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범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시나요? 우리나라 범죄의 특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어라는 언어는 한국인만 쓰거든요. 거기다가 한국인만 쓰고 그리고 그 한국어의 범위가 되게 이렇게 좁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미국에서 인도 사투리나 아랍어 느낌의 영어를 쓴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미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인도어, 뭐 인도 발음, 뭐 영국 발음, 프랑스 발음 이런 것들이 미국이라는 사회 내에서 영어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어떤 억양을 쓰냐만 가지고 이 사람은 사기꾼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인 같은 경우는 조금만 발음이 이상해도 너 조선족이지, 너 뭐 사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자 집단이 되게 이렇게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는 좀 도입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이 브래드 피트 이런 얘기 나왔던 게 3, 4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AI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뭐 영어권 화자를 상대로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간 게 벌써 3, 4년 전인데 아무리 AI가 발전했다고 해서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를 못하면 사실 제대로 사람들이 속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는 조금 늦어요. 이런 종류의 테크 범죄가 다른 영어권보다 한 1년, 2년 늦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한국인이 이 범죄를 실제로 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죠. 그 말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 한국어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은 이미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일로 넘어가기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한국어 범죄의 어떤 특성이 이런 로맨스 캠 같은 경우에 영어권 같은 경우에 시작을 했다가 좀 트렌드가 지나면 또 바로 이동하든가 할 수가 있지만 이런 한국인 상대로 한국어로 한 로맨스 스캠은 이미 종사하는 일종의 산업이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안 당하거나 혹은 당했을 때 뭐 은행 출금 같은 게 효과적으로 막히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확실하게 막히지 않은 다음에야 이런 종류의 AI를 이용한 한국어 범죄들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안 좋은 말이지만 AI 이정재 사건이 보도가 되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당할 수 있게 해주니까. 다만 모방 범죄도 또 늘어날 겁니다. 이미 AI 이정재 사건 자체가 AI 브래드 피트나 AI 유명인 미국 상대로 하는 범죄들을 약간 응용을 한 거였고 이 응용 범죄들, 뭐 사칭, 도용한 범죄들, 같은 수단을 사용한 범죄들은 아마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50, 60대 이상 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이런 종류의 사칭 범죄 내지 로맨스 스캠 자체가 5, 60대가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AI 이정재 사건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중장년 여성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리 의외로 20, 30대가 아닌 5, 60대가 당하는데 그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AI가 이 정도로 발전해서 그 정도로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거 잘 모르는 게 있죠. 첫 번째로. 좀 더 잘 속으시죠. 그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신뢰 자체가 좀 수준이 높아요. 사람들의 신뢰 수준 자체가 높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인터넷에 나오는 것들, 뭐 웹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짓말이고 가짜의 가능성이 높다는 교육을 정말 어릴 때부터 받아온 사람들인데 중장년층은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소가 아무래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20, 30대에 비해서 5, 60대가 아무래도 축적해놓은 자산이라든가 신용이 많기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5, 60대를 상대로 이거를 뽑아내기가 더 좋습니다. 얻어낼 수 있는 돈이 더 커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이 5, 60대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꼭 말씀드릴 게 음성 그리고 영상까지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어떤 핵심은 휴대폰 내에 나의 모든 세상이 들어가 있고 모든 편의가 다 들어가 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통해서 모든 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을 좀 벗어나실 필요가 있어요. 남의 휴대폰이든 아니면 집에 있는 컴퓨터든 이런 걸 좀 쓰셔서 2중, 3중으로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쪽에서 얘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데서 얘기하는 앱 같은 걸 하나 깔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전화가 그 사람들한테 캐칭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112로 전화를 걸든 뭐 금감원으로 전화를 걸든 이 사람들이 받고 그거 문제 없어요. 그대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휴대폰 내에서 검증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무조건 의심해라. 이게 내 귀에 익은 소리든 내 눈에 익은 것이든 내 오감을 일단 의심해라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휴대폰에서 벗어나라. 휴대폰으로 당한 일을 휴대폰으로 검증하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수단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세 번째는 그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돈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아들이 뭐 아프다 돈 달라 이런 얘기할 때 내가 돈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 범죄는 돈을 달라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계좌에서 이걸 좀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들도 많거든요. 그 상태에서 돈이 묶이고 이 계좌가 묶이고 계좌 묶인 거를 풀기 위해서는 뭐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부터 돈을 요구하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심하고 새로 된 걸로 검증한 한 뒤에는 내가 돈만 안 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모든 경우에 대해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 세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예인을 사칭하는 것뿐 아니라 AI로 아들과 딸을 사칭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칭하는 수법은 어떤 건가요? 요즘에 또 이제 보이스피싱 사칭 사이 같은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고전적이죠. 고전적이고 한 20년 전부터 사칭 사기, 사칭 보이스피싱. 저희가 흔히 보이스피싱을 나눌 때 기관 사칭이냐 지인 사칭이냐 이렇게 두 개로 보통 나누는데 그 보이스피싱 중에 지인 사칭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소리면 사실 AI까지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내 아들의 소리, 내 딸의 소리로 듣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AI를 활용을 해서 특히 이제 휴대폰 같은 데에 어떤 악성 코드 같은 게 깔리면 내가 그동안에 아들과 딸과 전화했던 내역 같은 게 녹음된 걸 다 이 사람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아들, 딸의 목소리랑 똑같이 만들어서 모르는 번호로 혹은 이미 캐칭된 상태라면 아들이나 딸 번호로 보이는 가짜 번호로 연락이 와서 그걸 토대로 이제 지인 사칭을 해서 보이스피싱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인 사칭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전적이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술이 발전해서 그만큼 속기 쉽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의심을 못하고 당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내 아들, 딸의 번호로 온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내 이미 휴대폰이 캐칭되면 아들, 딸의 번호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건 전화할 수도 있거든요. 아들, 딸의 번호로 온 걸로 보인다 하더라도 내 아들, 딸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의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전화기, 뭐 배우자든가 아니면 옆 사람 전화기, 뭐 내가 집에 있는 컴퓨터 이런 어떤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하신 뒤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내 휴대폰이 캐칭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내 아이의 휴대폰을 꺼놓게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어떤 뭐 응모를 하게 한 뒤에 응모를 30분 동안 휴대폰을 꺼놔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뭐 자녀의 휴대폰 번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 휴대폰을 30분 동안 꺼놓게 만들고 받은 부모님 번호로 연락을 해가지고 네 자녀를 데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전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중 3중으로 조심을 하셔야 되고 특히 내 휴대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내 휴대폰에 대한 신뢰도 조금 내려놓으셔야 이런 사기 피해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다. 이 점을 꼭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의 휴대폰 안에서 모든 어떤 신뢰와 경제 활동, 생활을 다 하고 있는 게 약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휴대폰에서 벗어나라. 내 휴대폰에서 벗어나라. 휴대폰 우리가 하나만 있으면 이 안에서 은행 계좌 거래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연락과 모든 나의 삶이 이 휴대폰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내 휴대폰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해킹당할 수도 있고 이 안에 수많은 어떤 다른 정보들이 있을 수 있고 캐칭이라 그래서 범죄 조직을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내 휴대폰 내에서 한번 벗어나서
좀 밖에 있는 사회를 보고 실제 사람들과 연락을 해보고 이런 어떤 시도들을 자꾸 하지 않으시면 사실 나의 휴대폰, 나의 신용, 나의 정보를 노린 이런 범죄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어떤 식으로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 채널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점들을 꼭 알아두시고 공부를 해야 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신뢰하지 말고 스스로의 휴대폰을 신뢰하지 말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사기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층의 영끌 및 비투 현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영끌 및 비투 현상이 범죄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일단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본 결과 제가 이제 회생 파산을 하면서 사람들 빚을 없애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왜 빚을 졌는지 혹은 뭐 캄보디아라든가 어떤 범죄 같은 것들에 왜 개입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제 결론은 뭐냐면 물론 이제 그 중에 소수는 처음부터 막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심지어 주범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겠으나 대부분 그런 게 아니라 취업 사기처럼 뭐 월 얼마를 준다는 말에 꼬여서 갔다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그런 사람들의 태반은 이미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특히 빚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면 왜 빚을 졌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빚을 진 이유는 제가 볼 때 세 가지가 많았어요. 첫 번째는 본인도 사기당한 경우. 본인이 이미 사기를 당했고 20, 30대이기 때문에 이 사기당한 내역은 주로 뭐였냐면 투자 사기죠. 그러니까 뭐 금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투자 사기를 당해서 그것 때문에 빚을 지게 된 경우가 많았고요. 두 번째는 영끌입니다. 영끌 뭐냐면 본인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마련해가지고 특히 부동산 같은 거를 이제 장만을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뭐 서울의 아파트다 이런 경우는 요즘에 대출이 뭐 60%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본인 현금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상 대부분의 20대들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데 20대보다 영끌은 30대가 많지만 이 30대들이 주로 어떤 게 있냐면 분양권, 특히 뭐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 분양권을 사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길거리에서 이제 뭐 휴지 같은 거 나눠주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뭐 1억 8천짜리 뭐 지식산업센터인데 여기는 공실이 있을 수가 없고 잘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분양권이 1억 8천짜리인데 1,800만 원만 내면 전체를 다 가질 수 있다.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이 다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대출도 나오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중간에 나오는 이자를 대납해 준다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러면은 부담이 안 되는데 지금 남들은 저 멀리 부동산을 사가지고 앞서 나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부동산 하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을 열심히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쟤에 비해서 나는 엄청나게 가난해 라는 흔히 말하는 이 벼락거지 상대적 빈곤 박탈감 이런 거에 처해 있으신 분들이 자 마지막 사다리를 잡아야겠어.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분양권들을 사십니다. 분양권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뭐 경매를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뭐 빌라를 사시거나 아파트를 사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일단 분양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2022년이 거의 기점이었어요. 2022, 2023년 이후로 이런 종류의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가격이 엄청나게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빌라왕 사건, 뭐 전세 사기 이런 게 문제가 되면서 빌라 가격들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세가 어떻게 될지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커머스의 발달과 어떤 불경기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인 상가나 오피스텔 공실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이 결합이 되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샀던 분양권이 1억 8천만 원어치의 가치를 못하게 됩니다. 2억짜리 뭐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에 마이너스 피가 막 5천, 6천씩 나는 경우가 흔하게 된 겁니다. 분양권 전매를 해도 지금까지 내 저 중도금을 안고 살 사람을 구한다면 나는 분명 계약금 1,800만 원만 있으면 1억 8천만 원짜리 이 오피스텔이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현금으로 한 6천을 마련해야 그냥 제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왜냐면 마이너스 피 받고 판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 손에 남은 게 없잖아요. 나는 그냥 빚에서 벗어나야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분양권 하신 분들이 이 시세가 떨어지고 지식산업센터 문제들이 터지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빚만 지게 된 경우들이 너무 늘어납니다. 차라리 이렇게 마이너스 피 주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자 대납이 아닌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중도금 대출 이자 연체를 한 번이라도 하면 잔금 대출이 안 나와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내 돈 지금 계약금 1,800만 원 들어가 있고 중도금 대출 60%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잔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잔금 대출이 안 나온대요. 그러면 나는 들어간 돈이 있고
분양권까지는 있는데 등기는 못 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내가 수익을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돈을 더 넣고 이거를 가져오자니 돈이 어디서 나? 잔금 대출만큼의 돈을 내가 신용대출로 받아오는 게 불가능해. 이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돈만 엄청나게 묶여있고 이자만 이자대로 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의 경우에는 좀 더 극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 외에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도 뭐 강남이나 서울 중요 지역에서 막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사실 이런 식으로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시세가 막 반 이하로 떨어진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사실 엄청나게 연끌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주택자금 대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연끌입니다. 이제 세 번째 경우는 B2라고 하는데 주로 흔한 게 이제 주식 코인 같은 경우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좋게 말해 레버리지지만 사실 빚이죠. 빚을 내서 그걸 토대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당연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옆에는 주식하고 옆에는 코인 해가지고 돈을 뭐 10배, 20배, 뭐 100배를 벌었는데 그냥 예금해놓고 적금해놨던 나는 내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우연히 비트코인 사가지고 뭐 100만 원어치 샀던 사람은 지금 그게 10억이 됐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동안 내 돈은 나는 돈을 쓰고 쓰지 않아도 열심히 모은 적금이 나는 3천만 원인데 얘는 지금 10억, 20억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코인이나 뭐 금이나 주식이나 이런 투자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데이터가 나와서 아시겠지만 모든 인구 구조 중에 20대 남성이 수익률이 제일 낮아요. 60대 여성이 제일 높았던 것 같고 2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샀다 팔았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수익률이 낮은 걸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경우에도 수익을 못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일확천금을 막 비트코인으로 돈 번 이런 사람들을 보고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 투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쪽박입니다. 그런데 고위험성 투자를 넘어 아예 대놓고 사기거나 말도 안 되는 다단계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1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주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회생 파산을 시작하게 되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사기, 연끌, 비투. 이 세 가지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미 여기서 빚을 한번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무서운 거나 마찬가지고 빚이 한번 생긴 사람들도 이거를 없애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돈을 손해보고 빚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범죄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보면 범죄와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빚을 지면요. 요즘에 추심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추심은 옛날처럼 뭐 와서 사람을 때리거나 직장에 와서 들어눕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추심은 아주 합법적인 선진적 금융기법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쉽게 말해 매일 한 통씩 전화하는 겁니다.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보통 빚을 진 사람은 채권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빚을 어떻게든 갚아보려다 보면 카드론도 지게 되고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빚도 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은행에도 빚을 졌는데 이 빚을 한 두 군데,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유동화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채권자는 뭐 5개, 6개 되는 경우가 가장 적은 편입니다. 매일 젠틀한 전화긴 해요. 와서 뭐 안녕하세요, 뭐 연체 있으신 거 아시죠? 언제까지 갚으실 거예요? 아 제가 너무 어려워서 갚기 힘든데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딱 끊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전화를 하루에 5통, 6통, 많으면 20통씩 매일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습니다. 언제 전화 올지 모릅니다. 내가 안 받으면 계속 겁니다. 이런 전화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내 인생이 이거보다 더 나빠질 건 없다라는 정도의 극단적인 생각에 취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빚 독촉이 너무 힘들어서 안 좋은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이렇게 바닥인데 가서 장기 털려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어차피 혼자 죽을 생각도 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바닥인데 바닥 밑으로 더 떨어질 때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범죄라는 걸 어느 정도 알았음에도 캄보디아를 가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인생이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바닥 밑에 지하도 있고 지하 밑에 지옥도 있더라. 실제로는 여러분이 살아있고 한국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축복받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죠. 한국에서는 일을 진짜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율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빚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자포자기하고 내가 회사에서 좀 일 좀 해야 되는데 또 전화 오면 회사 옆에 동료 직원들 보는 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난처한 상황에 계속 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사람은 두 가지 크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범죄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하지 않으면 이만큼 일확천금을 벌어서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터널링 효과라 그래서 시야가 좁아져서 딴 게 안 보이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범죄까지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길은, 인생을 자포자기한 두 번째 길은 그냥 술을 마시고 그냥 회사도 안 다니고 어차피 못 갚을 빚 포기해버립니다. 저는 노숙인 단체에서 한 15년 정도 봉사활동을 했어요. 서울역에 있는 다시서기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길거리에서 버스킹도 하고, 매주 노숙풀 다닐 때도 매주 일요일마다 가서 이제 버스킹 하면서 노숙인들 시에다 곡 붙여서 노래하고 그런 일도 하고, 상근처럼 막 나와서 일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노숙인들 보면서 느낀 게 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이제 꽤 있고요.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대부분은 빚 문제입니다. 경제적 몰락이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이 보통 이제 금융기관을 넘어서 금융기관 빚을 못 갚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우면 사람이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 지인이나 친구, 가족한테 빌립니다. 흔히 3F라고 하는데 Friend, Family, Fool, 이 세 가지한테 이제 빌리게 되는데요. 친구한테 돈 빌렸다 못 갚으면 그 친구는 존재합니까? 이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없어집니다. 가족한테 돈 빌리고 못 갚으면 그 가족도 없어집니다.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가 설령 그 채권자가 돈 안 받아도 된다 그래도 내가 민망해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못 합니다. 결국 돈을 빌렸다 못 갚으면 친구도 가족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상황이 되면 뭐가 없어지는지 아세요?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일을 왜 해? 난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혼자 있는 사람이면 그냥 오늘 술 먹고 하루하루 그냥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적 몰락은 두 개의 길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는 범죄로 이어지고 두 번째는 노숙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이어지고 이거는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회생파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세요. 이 지금 방송에도 수많은 변호사님들이 나오셨지만 방송 보면 변호사 투성이에요. 이혼 전문 변호사, 성범죄 변호사, 마약 변호사. 마약 변호사는 사실 대부분 마약한 사람들 옹호해주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셀럽처럼 됩니다. 그런데 회생파산 변호사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회생파산 변호사가 말을 못하거나 못생겼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적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회생파산이라 그러면 욕을 해요. 왜? 나는 열심히 빚 갚고 있는데 어떤 놈은 빚 갚고 얘는 지가 잘못된 행동으로 책임져야 되지, 그걸 왜 국가에서 탕감을 해주냐, 왜 면책을 해주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국가가 더 안전합니다. 사람들을 빚에 시달리는 상태로 내비뒀다가는 이 사람은 범죄자가 되거나 노숙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근처에 대포통자가 대포폰이 늘어나고요, 범죄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빚을 진 걸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한 투자 때문에 빚을 졌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당신의 안보에, 당신의 치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저는 첫 번째로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빚 문제는, 그리고 경제적 몰락 문제는 범죄율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끌 비투 등 한탕 심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젊은이들은 한탕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시대에는 근로를 통해 200만 원, 300만 원씩 급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투자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본인이 자산 획득이 가능하고 남에게 뒤처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 그게 아니라는 게 눈에 너무 보이는 사회입니다. 어디에 땅을 샀느냐, 어떤 주식을 투자했느냐, 어떤 코인을 샀느냐, 이게 인생에 미치는 가치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제대로 발전을 하려면 어떤 혁신을 해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걸 성공시킨 것이냐,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것이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투자를 받고 그 투자를 통해 얼마나 수익을 내서 나는 젠슨 황 같은, 나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회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지켜봤던
그런 식의 혁신을 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제대로 부자가 됐던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부자 딸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젠슨왕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죠? 아빠가 이미 삼성 회장이었던 사람, 아빠가 이미 현대 회장이었던 사람들을 우린 보고 있어요. 결국 우리 아빠가 삼성 현대 회장이 아닌다. 우리 아빠가 부자가 아니면 내 희망은 뭐밖에 없다? 결국은 영끌 B2밖에 없다. 사행성 높은 뭔가 한 방을 노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사인을 우리 사회가 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1위부터 100위 부자들 중에 실제로 부자인 아빠를 타고 태어난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 빌 게이츠만 해도 꽤나 부잣집 아들이었죠. 아니요, 젠슨 왕은 부잣집 아들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의 부자들, 미국에 잘 알려진 사람들은 혁신 기업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계급이 있지 않은 한 혹은 운이 대단히 좋지 않은 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인들이 너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행성을 가진 거를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회가 다른 사인을 줘야죠. 혁신 기업인들이 더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롤모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줘야죠. 그걸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실패에 큰 책임을 지우지 않는 일입니다. 2008년도쯤에 나왔던 맥킨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유명한 보고서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다들 이 표현 아실 겁니다. 그 냄비 속에 삶아지고 있는 개구리다. 천천히 올라가서 자기가 익는 걸 모른다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된 이제 보고서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은 실패에 대해서 너무 책임을 많이 지우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국은 혁신 기업인이 나오기 힘든 사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100% 공감합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법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해야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혁신이라는 건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랑 같은 뜻입니다. 사실상. 당연히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지어줘요. 그러면 누가 좋죠? 누구한테만 좋죠? 어떤 혁신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이자로 장사를 하는 은행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빚을 갚아야지, 도덕적으로 말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이에 내가 빚질 게 무서워서 새로운 시도를 안 하게 되는 사회만 남습니다. 내가 이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이미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미 빚을 더 이상 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 지식을, 그러니까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혁신에 나서지 못하고 한국 사회는 발전하기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자본주의의 본질인 거예요. 자, 회생 파산을 하면 어떤 분들은 국가가 돈을 대신 갚아준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회생을 한다면 예를 들어볼게요. 회생을 한다고 하면 빚이 1억이면 그 중에 앞으로 월 100씩 3년 갚아서 3,600 갚으면 나머지 6,400은 탕감해줄게라는 게 회생입니다. 이 회생하면 6,400 국가가 갚아주나요? 아닙니다. 국가는 명령합니다. 3,600만 받아! 나머진 받지 마! 라고 명령하는 게 회생 제도고 파산 제도입니다.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만 바본가요? 아니요. 매우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돈 빌려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연체를 하고 못할 수 있는 가능성, 연체율, 손해율을 미리 측정해서 그걸 토대로 이자율을 정한 겁니다. 애초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 회생 파산할 수 있는 가능성 등등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를 받도록 국가가 역시 허용한 겁니다. 이자와 이 돈 빌려주는 건 아무나 못하죠. 금융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어떤 국가의 허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금융업을 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잘 계산해서 손해율까지 잘 계산해서 이자를 받아서 이익을 보고 손해보면 네가 책임지고 이익 보면 네가 가져 라는 게 금융업을 허가해준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죠? 은행이 돈을 그 손해율이 있어서 개인이 회생 파산을 하고 기업이 회생 파산을 하는 것 때문에 은행이 손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기업과 개인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상 은행이 그 계산을 잘못해서 문제에 빠지면 공적자금을 어디보다 가장 많이 그리고 신속하게 투입을 합니다. 회생 파산을 해서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면 은행이 공적자금을 100원이라도 받는 그 순간 바로 도덕적 해이는 이미 생겼어야만 하고 이미 생겼겠죠. 97년, 98년에 개인회생 파산 제도라는 게 없던 그 시점에 은행에 지원해준 그 시점에 도덕적 해이는 이미 생겼겠죠. 개인이 회생 파산한다고 도덕적 해이가 더 생기겠습니까?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개인들이 실패에 대해서 덜 걱정할 수 있는 사회, 혁신에 나설 수 있는 사회, 개인이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빚을 지게 됐을 때 그 빚을 아무렇지도 않게 없애줄 수 있는 사회, 그 사회가 좀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회고 좀 더 원동력이 있는, 젊은 층이 살아남을 수 있는 동력이 있는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청년에게 그 부를 이전하고 최소한 공평하게 하는 방향으로 향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탕이 아니라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을 좀 더 장려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덜 지우는 그런 사회가 돼야 20, 30대가 한탕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열심히 근로하고 노동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뭐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뭐 교수님들, 학자들 굉장히 많이 연구를 다들 하셔야겠죠.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청년에게 부를 이전하는 방향. 자산의 상승률보다 소득의 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 개인에게 책임을 덜 지우고 개인이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향,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우리 사회가 같이 합의하고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런 방안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뭐 계속 드렸던 맥락이고 분명 또 여기에도 악플이 많이 달릴 텐데 제가 꼭 드릴 말씀이 빚 때문에 목숨 걸지 마시고 빚이 생겼으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꼭 제가 아니더라도 회생파산 변호사한테 연락을 하셔서 여러분 지금 있는 빚들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시는 게 답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제일 좋습니다. 빚 없애려고 좀 위험한 일들 하시고 그리고 빚 없애려고 좀 더 위험성이 높고 위험한 일들 그리고 뭐 이제 한탕 뭐 1억 천금 이런 걸 노리셨다가 더 빚만 커지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빚 있는 분들 목숨 걸지 마시고 빚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맨스 스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인가요? 실제로 당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솔직히 로맨스 스캠 얘기만 들으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런 걸 왜 당해? 그런 거 당하는 바보도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뭐 텔레그램 같은 데서 저도 매일 와요. 어떤 사람이 말 걸고 이런 거. 그걸 왜 당해?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면 솔직히 나라도 당하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게 되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 단계는 보통 이런 식입니다. 그냥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박희태인데 박희태한테 물어보지 않고 안녕하세요 혹시 김일환 씨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진짜로 잘못 알고 그렇게 물어본 걸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뭐 돈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김일환 씨 맞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답을 해줘요. 뭐라고 답하냐면 저는 박희태라는 사람인데요. 잘못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순간 시작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보통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다음 달에 한국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가이드 김일환 씨한테 연락을 한다던 게 제가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그런갑다 하겠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또 하는 거죠. 근데 한국인이신가 봐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제가 다음 달에 한국 여행 서울로 가요. 뭐 전주로 가요. 서울로 동대문으로 가요. 그런데 혹시 한국 가면 꼭 먹어야 될 식당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가게들이 보통 한두 개씩 있잖아요. 추천해 줄 수는 있잖아.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는 사실 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설령 이게 가짜라 한들 긴가민가 하면서 나도 반신반의 하면서도 뭐 별 큰 문제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게 하나를 추천해 줍니다. 토속촌 삼계탕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기가 막힙니다. 국물이. 여기 꼭 가보세요 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끊어요. 그리고 다음날 삼계탕 먹은 사진과 예쁜 이제 여성분일 수도 있고 남성분일 수도 있겠지만 뭐 저한테 오는 거라고 하면 예쁜 여성분이 삼계탕집 앞에서 막 사진 찍은 사진이 와요. 일본 삼계탕 말씀해 주셔서 알아봤더니 저희 동네에 일본에도 삼계탕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미리 한번 먹어봤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정말 한국 음식은 너무 맛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와요. 그러면 내가 삼계탕집 추천해서 일부러 밥까지 먹었다는데 그리고 사진을 보면 굉장히 예쁘고 발랄한 어떤 젊은 여성인데 한마디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랬군요. 이렇게 한마디까지는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질문이 나오죠. 오빠는 오늘 뭐 드셨어요? 나는 기본적으로 누가 나한테 밥 먹었냐 이런 거 물어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 인생에. 그런데 이렇게 차근하게 물어봐주면 그 정도는 또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오늘 뭐 나는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대화를 해주면서도 약간 심심이라든가 아니면 뭐 GPT랑 노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생각은 있죠. 얘 사기꾼일 수도 있어. 가짜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조심하냐? 돈 보내주지만 않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가 돈 요구하면 난 바로 차단이다. 라는 생각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길게는 6개월도 해요. 뭐 1주, 2주에서 두세 달은 뭐 기본이고 6개월까지 이렇게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동안 돈 요구를 한 번도 안 하고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하고 대화가 오가다 보면 사람이 어느 정도 정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정이 붙은 상황에서 또 약간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나는 지금 50대 남성, 60대 남성인데 오빠 이렇게 부르면서 너무 좋다. 한국 남자들은 너무 친절하다. 오빠 너무 사려 깊다. 그러면서 막 이제 속에 깊은 얘기들도 합니다. 우리 아빠는 엄청 부자지만 집에 사랑이 없고 일찍 이혼했고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서로 나누다 보면 정이 붙습니다. 심지어 AI랑도 정이 붙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GPT랑 대화하면서 정도
정도 붙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대화 넣으면 당연히 정이 붙게 돼요. 이 정도로 얘기한 상황에서 마음을 완전 산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돈 주세요라고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요즘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오빠 이제 만나러 갈 시간이 됐어요. 나는 만나고 싶은데 만나서 나는 정말 이렇게 마음이 통한 대화가 티키타카가 잘 된 사람은 처음이에요. 저는 오빠 만나서 사귀고 싶고 결혼까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빠는 돈이 너무 없어서 우리 아빠가 반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빠 돈 보내주고 싶은데 일본 뭐 외국환 관리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돈 바로 보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금 ETF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돈 넣어드릴게요. 돈 넣어줘. 그러면 앱을 들어갈 경우도 있고 뭐 웹에서 보더라도 아이디를 줘야죠. 아이디를 딱 들어가면 혹은 내 이름으로 내 본명으로 계좌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계좌나 계정에 들어가서 보면 진짜로 이 사람이 2천만 원, 3천만 원을 넣어줬어요.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줬다니까. 돈을 주면 이거를 보면 얼마나 내가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 그리고 이 돈은 실시간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2천만 원, 2,001만 원, 2,002만 원 수익률이 너무 좋은 ETF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실시간으로 돈이 올라가고 있어. 이러면 보통 사람이 뭘 하냐면 출금을 해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만 2천만 원 다 출금하진 않아요. 보통. 왜? 돈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진짜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보통 출금을 해봅니다. 출금 신청을 하니까 진짜로 3일 뒤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바로 돈이 들어오면 또 무슨 법 위반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 명의 계좌로 세탁을 깔끔하게 해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한국인 명의 계좌로 저한테 돈이 2, 300만 원이 실제로 3, 4일 뒤에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오면 안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믿을 수 없다고 봐요. 이 정도 되면 대부분 믿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수익률이 좋아서 나도 원래 처음에 2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2억이 돼서 그 중에 2천만 원 오빠 보내드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도 돈 있으면 여기 넣어가지고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넣어봅니다. 이제 내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조금씩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넣으면 어김없이 계정에 돈이 올라가 있습니다. 계정은 계속 돈이 늘어납니다. 내가 실제로 내 돈 들어간 건 3, 4천만 원이야. 그런데 이 계정엔 2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2억을 찾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이제 출금을 하려고 합니다. 한 1억 출금을 하려고 출금 신청을 누르자 연락이 와요. 사이트 쪽에서. 네가 뭘 잘못했다. 그래서 걸렸다. 국세청에 지금 적발이 됐다. 그리고 지금 네 계좌가 묶였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좌를 써야 된다. 300만 원 입금해라. 2억을 뽑는 일인데 300만 원 못 넣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5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어쩌고 뭐 수사가 어떻고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결국 내 돈 5천만 원, 6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계정은 풀리지 않고 어느 순간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돈 5천만 원, 6천만 원을 날리고 내 마음속에는 내 돈 2, 3억을 날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사기를 당한 게 가장 보편적으로 요즘에 일어나는 형태의 로맨스 스캠이에요. 이 얘기 제가 하면 듣는 분들 중에 특별히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야 200만 원 처음 들어왔을 때 혹은 2천만 원 처음 출금해놓고 입 딱 씻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득이잖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되냐면요. 그 200만 원 들어온 돈의 정체가 뭐냐면 나 같은 다른 피해자가 입금한 돈입니다. 아까 지정해준다 그랬잖아요. 어디 계좌로 투자를 할 때 돈 넣어라 지정해준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내 계좌를 지정한 거예요. 결국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결국 저한테 입금한 사람은 언젠가 고소를 하겠죠? 고소를 하면 제가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계좌가 묶여버립니다. 내가 결국 어딘가 계좌로 뿌려둔 돈이 훨씬 많은 내가 피해자인 게 명백하면 내가 돈을 200만 원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크게 뭐 처벌받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2천만 원 어디서 입금해가지고 딱 그 뒤로 내가 어디 딴 데 입금한 게 없어. 그럼 경찰이 나는 모르고 나도 피해자요란 말을 믿어주겠어요? 너는 그냥 공범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고 입증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돈은 범죄 수익 환수로 다 뺏기고 오히려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로맨스 스캠의 구조이고요. 당하는 사람 굉장히 많고 제가 지금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많이 속지만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뭐 금 ETF라고 했지만 쇼핑몰을 하니까 쇼핑몰에 투자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뭐 롤렉스 샵을 하나 열었다. 로맨스 캠 된 상태에서 롤렉스 샵을 하나 열었는데 특별히 싼 가격으로 사게 해주겠다. 이거 뭐 2천만 원짜리 데이토나인데 특별히 500만 원에 나와서 이거를 내가 반 부담하고 오빠가 500만 원만 주겠다. 그래놓고 연락 끊긴다든가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진행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도 당연히 많고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AI를 활용하지 않고 목소리로만 이런 범죄가 가능한 건가요?
주로 이제 남성들 상대 범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남성 상대 범죄의 경우에는 뭐 AI도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번역기 정도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상대 범죄의 경우에는 사칭형 범죄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우성인데 내가 이정재인데 내가 브래드 피트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DM을 보내서 뭐 지금 아이를 혼자 키우시는 것 같은데 너무 멋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이어가서 그렇게 이제 범죄를 저질러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아무래도 저는 좀 여성들이 조금 더 경계심이 더 있고 더 똑똑한 경향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유명인이라고 하면 좀 더 잘 속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성 상대 범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I 딥페이크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뭐 무료로 할 수 있는 혹은 월 2, 3만 원만 내면 할 수 있는 수준의 AI를 이용해서 이런 영상 통화, 뭐 짧은 영상 이런 식의 것들을 이용해서 로맨스 캠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고요. 또 로맨스 캠의 타겟은 20, 30대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50대, 60, 심지어는 70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50, 60대가 돈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런 거에 잘 속습니다. 잘 속는 이유도 크게 두 가지인데요. 기술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부족하기 때문도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50대 남자인 너를 좋다고 하는 게 말이 돼? 그런데 그게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50대 분들 입장에선 갑자기 외국인들이 한국에 이렇게 여행을 많이 오고 K-팝 가수, 뭐 한국 남자 가수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한국은 일본보다 떨어지고 뭐 다른 외국의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나라다. 이런 걸 디폴트로 깔고 생활하셨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아니 한국 남자보다 미국 남자가 훨씬 잘생겼는데 아무리 뭐 괜찮은 한국 남자라 한들 한국 남자 아이돌의 외국 백인 여성들이 막 난리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현실로 겪다 보니 그렇다면 한국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50대인 나를 좋아해 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어차피 둘 다 불가해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뭐 국뽕 내지는 자부심 같은 거랑도 막 연결이 돼서 내가 50대지만 한국 남자라고 하면 젊어 보인다, 동안이다, 한국 남자는 왜 이렇게 멋있냐, 한국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비율이 아무래도 50대, 60대가 좀 더 높습니다. 투자 리딩방의 수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떻게 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리딩방. 무슨 말이냐?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가 뭐냐면요. 투자자문사를 하거나 아니면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종목을 추천해줘도 안 되고 종목을 추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도 안 되고 특히 1대1 추천을 해서 돈을 받고 이런 건 다 불법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해도 1대1 추천을 해주고 돈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어떤 순수한, 그러니까 제일 좀 범죄의 정도가 낮은 리딩방 같은 경우는 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곳들이에요. 내가 확실한 정보를 줄 테니 돈을 내놔라. 확실한 정보를 줄 테니 여기에 이 주식을 사라. 그래서 어떻게 식으로 주로 이루어지냐면 굉장히 많은 막 간증글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오죠. 이 추천을 오늘 몇 시에 몇 명한테만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을 저도 이것 때문에 수익률이 엄청 높았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거에 그런 남들의 흐름에 흘려서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최종 회원, 슈퍼 회원 이런 거 되기 위해선 돈을 내라 라고 하는 방식의 가장 단순한 리딩방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약간 응용은 뭐가 있냐면 비상장주라든가 아니면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매우 적은 주식들이 있어요. 이런 주식들을 추천을 해서 사게 하고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들고 있던 물건을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자기들도 같이 산 다음에 금액이 올라갔을 때 자기들이 팔거나 이런 식으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예전에 김희진 씨가 했던 방식처럼 비상장 주식을 산다고 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비상장 주식 거래를 안 했다가 떨어지면 그때 그 떨어진 값에 사고 떨어져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르게 되면 그거는 그때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리고 자기 돈으로 사고 이런 식의 것들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1세대 리딩방입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완벽한 사기까지는 아닌 종류의 리딩방들이 있습니다. 이런 리딩방은 사람들이 속기 좋아요. 속기 좋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경제 채널 같은 데서 이런 리딩방을 약간 조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문가라고 나와서 주식 추천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런 리딩방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거기서 사실 불법적인 행동도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들도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1세대 리딩방들은 그런 누가 봐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경제신문 경제 채널에 나오는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믿기가 더 쉽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리딩방은 뭐냐면 사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사기. 앞 단계는 이제 유사 수신행위 정도였다면 이때부터는 진짜 사기로 들어가는데 뭐냐면 애초에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가짜인 경우. 무슨 말이냐? 투자를 할 때 네가 갖고 있는 뭐 미래에셋이다 무슨 뭐 키움증권이다 그런 증권사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는 시스템, 우리가 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보통 뭐냐면 주식인 경우도 있고 한때 유행했던 건 FX 거래라는 거였고 지금은 금 선물, 금 ETF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자기들이 운영하는 사이트, 자기들이 뭐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계정을 만들면 그 안에서 이제 뭐 금 선물이라고 해볼게요. 금 선물 가격에 따라서 내가 뭐 1,000만 원 넣었어요. 그러면 내 아이디, 이름 이렇게 있겠죠. 일반 증권사 시스템이랑 똑같아요. 내 이름이 있고 있는데 현재 뭐 평가, 뭐 매입 금액 얼마, 평가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숫자도 계속 증가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다 온라인 게임상의 숫자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입금한 1,000만 원이라는 현물은 이미 여기에 입금이 돼서 끝난 거예요. 나는 이미 1,000만 원을 뜯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착각에 빠져서 자꾸 돈을 입금하게 되고 결국은 여기에 보이는 내가 입금한 돈이 4천 5천이지만 실제로 여기 아이디에 보이는 2억 3억으로 보이는 이 돈은 실제하지 않는 돈입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 FX 거래 사칭 사기 같은 경우도 이런 게 많았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보면 수익률 확인할 수 있고 수익률을 확인해 보면 몇 억이 돼 있어요. 수익률이 막 500% 600%야. 그러나 이건 다 그냥 프로그램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실제로 내 돈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것 때문에 돈이 발생한 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의 것들이 사기고요. 이게 1번 유형과 2번 유형은 외향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고 또 거기에 더해서 요즘에는 유명인 사칭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미래에셋 대표님이라든가 홍춘욱 박사님, 무슨 유명한 가치 투자자, 심지어 워렌 버핏.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봤어요. 이런 식으로 빌 게이츠도 있죠. 그런 식으로 사칭을 하면서 정보를 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이런 사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리딩방에 들어가실 때 들어가셨더라도 자기들이 말하는 프로그램,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라는 거는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3단계는 뭐냐면 첫 번째가 유사수신행위고 두 번째가 사기라고 했죠. 세 번째는 진짜 사기에다 공범까지 만들어주는 형태입니다. 일종의 다단계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뭐 자기 사이트를 이용하라 이런 건 동일한데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거기에 몇 퍼센트를 준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소개하게 만듭니다. 코인, ETF, 코인, 그리고 뭐 금선물, 뭐 무슨 뭐 동, 히토류 여러 가지 이름을 하고 있으나 그 근본은 사실 이 사이트에 오가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동일한데 여기에 더해서 주변 사람들을 추천해 오면 거기서 몇 퍼센트를 준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 너는 돈을 더 벌 수 있다. 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리고 요즘에는 얘기할 때 이걸 돈으로 안 하고 뭐 US 테더로 준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테더는 달러랑 연관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때문에 믿을 수 있어. 중요한 건 테더가 믿을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 사이트에서 오간다는 테더가 다 뻥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의 것까지 그러니까 공범까지 만드는 것이 이제 3단계의 어떤 방식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 속냐면 일단 욕심 때문이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능력이 있었다면 본인들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걸로 투자해서 돈을 벌지 굳이 나를 리딩방에 넣어주진 않겠죠. 그런데 이게 다 결국은 내러티브와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기가 쉽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 리딩방 가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생각에 이럴 것 같잖아요. 아 무슨 프로님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바람잡이들만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비판하는 바람잡이가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럴 거면 왜 추천해 줍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하면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한테 내가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한번 속셈 치고 한 5만 원 해보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이 5만 원 나 속는 줄 알았는데 8만 5천 원이 됐네요. 믿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아 나도 긴가민가 했더니 결국은 솔직히 지금도 100% 신뢰는 안 가지만 긴가민가 했는데 어쨌든 소액 벌기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신뢰를 주고 마음을 줬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바람잡이가 얘기하는 거에 속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00% 바람잡이입니다. 리딩방 안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같은 편입니다. 다 당신 하나를 어떻게든 올가매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획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000명이든 2000명이든 텔레그램 계좌 2000개 만드는 거 순식간 일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만 사람 심리상 나는
뭐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내가 뭐 아이를 낳는데 뭐 남편이 갑자기 뭐 죽었거나 아프거나 뭐 이래서 힘들었는데 긴가민가하고 처음에 넣었던 20만 원, 30만 원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이런 내러티브. 그리고 내가 신뢰를 줬던 대상이 하는 말. 이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쉽사리 신뢰를 주게 되고요. 한 번 신뢰를 주면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 확증 편향대로 그대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속고 속은 다음에도 쉽사리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리딩방에서 돈을 번 사람도 많은데요. 모든 리딩방이 사기인 건가요? 리딩방이라는 건 아무리 운이 좋고 아무리 잘된 리딩방이라고 해도 무조건 불법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리딩방이라는 그 순간, 그게 이름이 뭐 코인이든 금이든 뭐든 간에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왜 돈을 벌게 해주겠어요? 잘 아는 사람들도 여러분한테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투성인 세상에 여러분이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데 왜 여러분을 돈 벌게 해주겠습니까? 그걸 떠나서 리딩방은 정말 좋아봐야 아까 말씀드렸던 유사수신행위로서 불법행위고 여러분은 그 공범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뭐 로맨스 스캠에 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리딩방은 그냥 나오셔야 됩니다. 리딩방을 신뢰하시면 안 되고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내가 모르는 영역일수록 내가 모르는 영역 무슨 코인, 밈코인, 코인 상장 모르시잖아요.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함부로 남의 말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솔직히 저는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보다 리딩방 상의 당하신 분들한테 좀 더 가혹하게 좀 더 잔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을 지금 힘든 상태 빚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제가 회생파산하면서 상담하는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고 계신 분들 꼭 알아두세요. 100% 사기 아무리 운이 좋아도 불법행위입니다. 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리 운이 좋아 여러분은 높은 확률로 돈을 뺏기실 거고 뜯기실 거고 피해자가 되실 거고 운이 좋으면 가해자가 되실 건데 가해자가 돼서 번 돈도 지극히 작을 겁니다. 그래서 리딩방은 무조건 안 하시는 게 답. 누가 추천해줬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안 하는 게 답. 내가 잘 모르는 거, 뭐 US 테더가 어쩌고, 뭐 선물이 어쩌고 안 하는 게 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무의 마침표 채무닷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의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빚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빚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고요. 그래서 빚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 노력들이 사기 피해가 되거나 아니면 범죄에 가담하는 일들이 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 그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주로 이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셨을 때 특히 빚 문제로 어려우시는 것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거고요. 범죄의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합법적인 방법으로 빚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여러분의 빚을 없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제가 사실 제 주변에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 친구들도 좀 회생 많이 시켜줬는데 정말 그런 게 가능해? 정말 그런 길이 있었어? 이런 반응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는 회생이랑 파산이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중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빚을 그리고 경제적 어려운 상태를 어떻게 없애줄 수 있는지 제 입장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회사 내에는 단지 회생파산 업무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제범죄라든가 민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 변호사들이 20명이나 계시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방향이 뭔지를 생각해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일 좋고요. 또 저희 채널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야 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 보시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여러분의 빚 문제를 합법적으로 없애시기를 바라겠습니다.